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환자가 90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외 유입 사례가 최근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와 비교해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사흘 연속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7월로 앞당겨질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등 관련 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수도권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미국 10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 30대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21일 기준으로 하루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3천여 명 발생해 일일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만 6천여 명을 기록한 미국과 1만 5천여 명이 발생한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지난 일주간 90명 발생해 그 전주 48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23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에 진단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의무화해 아직 지역 감염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억제를 위해 기존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더해 최근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 밀폐도와 밀집도가 높은 4개 시설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서울시가 사흘 연속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7월로 앞당겨질 수 있는 중대 고비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3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종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주간 매일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던 확진자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최근 특징인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7월로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중대 고비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등 관련 치료 체계를 이번 주 개편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 치료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빨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지도록 이번 주 안에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입소형 생활지원시설로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마련한 데 이어 수도권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예보되면서 보건당국이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입니다. 대개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데
두통, 피로,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중 특히 고열은 코로나19 의심 증상과도 겹쳐 자칫 초기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많은 병원이 진단검사 후 진료를 시행해 자칫 초기 치료가 늦어질 우려가 커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개인의 예방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이 권하는 온열 질환 수칙은 물, 그늘, 휴식 등 3가지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실 것,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에서 쉴 것,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노동을 줄일 것 등입니다. 코로나19로 학업에 차질을 빚은 고3 학생들을 위해 일부 대학은 대입 전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나름의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3 학생이 재수생과 비교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이 재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학들이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대학은 먼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최저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학사 일정이 엉켜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본 고3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봉사와 수상 등 대외 활동 실적을 쌓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만점 처리하겠다는 대학도 여러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3들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1, 2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비교과 영역을 준비한 학생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2학년 때부터 비교과도 많이 준비하고 지금도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시험 같은 거, 교과 우수 항목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소된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학마다 모든 게 다 다르는데 저희 부모로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워서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현역들이 준비가 덜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기준 완화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과하게 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 대학들에서 산발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모아서 좀 참고 단일화된 어떤 발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들이 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빠른 어떤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게 되는 올해 입시. 최대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관련 전문가 등 교육계 모두가 머리를 맞댄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엄윤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를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는 리더십으로 화답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며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감소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여전합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전체 수출이 9%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무역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이번 달에도 승용차와 석유 제품, 가전 등 주력 수출품들의 해외 판매가 여전히 위축된 모양새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20억 달러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작년보다 1.5일 많아 조업 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더욱 커졌습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승용차와 석유 제품이
40% 안팎 줄었고 가전제품도 15%가량 크게 부진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에 따른 그 세계 교역 위축, 그다음에 글로벌 수요 감축에 따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2.6% 소폭 증가했고 선박과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한 24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 수출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 확산 지속 여부였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중국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든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겠지만 상반기 타격이 워낙 커서 연간 전체 수출은 9.1% 감소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12대 주력 산업 위주로 보면 연간 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9.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이 단순하게 수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89억 달러보다 170억 달러나 줄어든 219억 달러에 그칠 전망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3, 4월보다 현재의 경영 상황을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2%가 지난 3, 4월보다 현재의 경영 여건이 더 악화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3, 4월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46.3%였고 개선됐다는 답변은 8.5%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철강, 조선 순으로 악화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제약, 기계 등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수출이 29.2%로 가장 많이 꼽혔고 자금난과 내수 판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 당국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입과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입 업체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타이완에서 수입한 컨테이너 화물을 세관 직원들이 꺼내 살펴봅니다. 수입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물 가운데 일부를 세관 창고로 가져와 검사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운반비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입업체가 내야 해 불만도 민원도 많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 당국이 검사비를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세관 입장에서는 민원 부담 없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원 대상은 우리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비의 90%를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다른 화물이 실려 있거나 마약이나 밀수품 운반 등 범죄가 발견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수출입 신고 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71억 원을, 내년에는 150억 원을 검사 지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이 우리나라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사비 지원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스마트폰 비수기인 지난달에 전 세계 제품 출하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중국 화웨이에 잠시 뺏겼던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도 삼성전자가 다시 찾아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5월은 원래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적게 팔리는 비수기로 신제품 출시도 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부진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삼성과 LG, 애플 등의 주요 제조사가 중저가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이 집계한 결과 지난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8,160만 대로 4월보다 18%나 늘었습니다. 감소하던 출하량이 4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한 겁니다. 중저가 제품 출시와 더불어 주요 국가가 5월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회복의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4월과 5월 모두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2위였지만 점유율이 화웨이는 줄고 삼성은 늘면서 격차를 바짝 좁혔습니다. 코로나로 국제 교역이 묶인 상태에서 화웨이가 중국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1위로 올라섰는데 미국과 유럽 등 삼성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오르면 곧 다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되찾을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주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하는 것도 삼성에는 유리한 요소로 분석됩니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은 하반기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LG 구광모 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과 구회장 등 양사 경영진은 LG화학 오창 공장에서 만나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개발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LG화학이 개발하고 있는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 기술 개발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모델의 LG화학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2차 배터리 공급사로 LG화학을 선정하고 성능 확보를 위해 협업 중입니다. 물놀이 튜브나 전동 킥보드 등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는 조사 제품 전체가 내구성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고 감전이나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용 카시트에서는 교통사고나 급정거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구매대행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고 이 제품을 이미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6개와 맞먹는 전기 생산량을 갖춘 세계적인 해상 발전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 동해 가서전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주변 해역에 6기가와트급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건설합니다. 이 해역은 바람 세기가 1초에 평균 8m나 되고 200m 이상 깊은 수심에다 신고리 원전과 연결된 송배전망이 있어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보내기 쉽습니다. 국내외 5개 기업이 오는 2025년까지 1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울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 운영이 끝나면 2030년까지 6기가와트급 부유식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원자력 발전소 6개의 전기 생산량과 맞먹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에 적극 참여해 해당 분야 기술의 국산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100여 개 이상의 협력회사가 울산에 설립되고 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도 연간 700만 톤 정도 예상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10년쯤 뒤 울산은 그린에너지 도시로 변신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정부가 과학과 일반 대중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에게 과학문화를 알리는 강연자와 만화가, 저술가 등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우수 수료자에게는 프로그램 출연, 저서 출판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은 오는 8월에서 10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차례 진행되며 교육생은 1차 100명, 2차 10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합니다. 민관 글로벌 연구기금인 라이트 펀드가 코로나19 백신 등 연구 개발에 18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라이트 펀드는 기존 5개 과제를 포함해 총 22개 감염병 과제에 285억 원의 기금을 투입합니다. 라이트 펀드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GC녹십자,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 출자한 글로벌 민관협력 연구기금입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효율성을 미리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이재형 교수팀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되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해당 기술이 지니는 고유의 기술 성숙도와 다양한 이산화탄소 전환 특성 등 체계적이고 세분화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법은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 단계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유망 신기술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사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며 극찬했지만 그간 효능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 FDA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는 혜택보다 위험이 더 많다며 긴급 사용을 취소했고 세계보건기구는 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21일 자체 집계 결과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18만 3천여 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만 4천여 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미국이 3만 6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에서도 1만 5천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신규 사망자 수는 4,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미주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여전히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남부 지역에서는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확진돼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도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한 10개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늘었습니다. COVID isn't over. We still have much more to do. We have to monitor the local infection rate. Local governments must ensure compliance and do tracing. We have to watch out for a second wave. 새로운 진원지가 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특이한 변화까지 감지됐습니다. 20, 30대 가운데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주 양성 판정자들의 평균 연령이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신규 환자들이 20대와 30대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Huge numbers of people, particularly in that 20 to 30 cohort, who are testing but then testing positive. 62% of all new cases in Florida for the week of June 7th are under the age of 45.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일 하루 동안 전체 신규 환자의 18%가 20대였습니다. 이렇게 20대, 30대 환자들이 급증하는 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we've started to see, some erosion in the social distancing from probably some of the younger population. 코로나19에 감염된 20, 30대 환자들의 경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경미해 감염자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다
왕성한 활동력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밝혔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지 시간 21일 CNN에 출연해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제를 채우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미 행정부가 올가을 2차 유행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농담으로 한 이야기라고 옹호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24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베이징은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확대하고 시장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시키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중위험 지역이던 펑타이구와 다싱구의 4곳을 고위험 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위험 지역에는 5곳을 추가해 37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파디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오양구의 다양루 시장에 대해 도매를 제외한 소매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파디 시장에 이어 다양루 시장이 폐쇄될 경우 베이징시 전체에 식품 수급 대란을 빚을 가능성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이와 관련해 다양루 시장에 수립하는 상인과 소비자 등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와 소독 등 방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국의 한 가금육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제경은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미국 타이슨사의 특정 도살 시설에서 가공된 닭과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랑제경은 또 해관총서가 수입을 금지한 타이슨사의 가금육은 최근 직원들 사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P5842라는 명칭의 도살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보안법 등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감염을 이유로 미국산 농축산물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9위 불가리아의 그리고르 디미트로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천 명의 관중까지 받아가며 미니 투어를 진행했는데 추가 감염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미트로프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리면서 최근 자신과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디미트로프는 검사 직전 아드리아 투어 2차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결승전을 남기고 있던 이 대회 일정은 즉각 취소됐습니다. 아드리아 투어는 코로나19로 세계 테니스가 멈춰서자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만든 미니 투어입니다. Of course, a lot of lives have been lost, and this is horrible to see here and also worldwide, and what is going on. But you know, life goes on, and I think we as athletes we are looking forward to play and to compete. 1차 대회는 지난주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는데 문제는 경기장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해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들은 이 대회가 1차 대회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2차 대회에도 수천 명의 관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디미트로프는 며칠 전 조코비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과 농구를 하는 등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많아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Zaražen tamo, ono što je sigurno jeste da ćemo večeras apsolutno svi koji su bili u bliskom kontaktu svi će biti testirani. 대회 조직위원회는 디미트로프와 10분 이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14일 자가격리를 하고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록 무관중 대회지만 8월과 9월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과 프랑스 오픈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독일에서 정육업계 등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1.79로 높아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독일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는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에 의한 신규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19일 1.06에서 20일 1.79로 급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육공장, 물류센터, 난민쉼터 등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종교 행사와 가족 모임과 관련된 감염도 있었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는 20일 직원 1,0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6,500명의 전 직원과 그 가족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DPA 통신은 전했습니다. 무더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속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로 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걸릴 확률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더울 땐 숨을 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코와 입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열이 몸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체온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땀을 통한 열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쓰는 번거로움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면 탈수증과 온열 질환이 함께 나타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네. 자, 온열 질환이란 열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급성 질환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일사병 또는 열사병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사병은 더위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37에서 40도로 높아지는 것인데요. 증상으로는 구토나 피로, 두통, 무기력감 등이 있고 또 땀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어지러움이나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즉시 회복되는 편이고요. 다만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영양분 손실이 큰데요.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위험하니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열사병은 주로 비닐하우스 같이 고온에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렀을 경우 발생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그 능력을 잃게 되면서 몸속 열을 발산하지 못하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사병과 달리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붉어지는데요. 또 구토나 설사, 발작, 경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열사병이 위험한 이유는 일사병과 달리 땀을 거의 흘리지 않아 신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급성 신부전이나 간 손상,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사병은 더위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말하고 또 열사병은 이보다 더 심한 상태네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이 좋고 채소나 과일 같이 수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할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가 난다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온 음료나 물을 조금씩 마시면 체온을 내리고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는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자,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 혹은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 이게 요즘 한창 유행 중인 코로나19의 증상과도 비슷해서 초기에 좀 감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은 고열, 탈진, 신경 이상입니다. 이 중 고열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치게 되는데요. 코로나19에서 보는 발열은 대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고 온열 질환도 40도 넘게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이 원인인지 코로나19가 원인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또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도 같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온열 질환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에 그 병원의 어떤 감염 우려라든지 뭐 외출 자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었는데 만약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이제 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이 비말, 침방울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용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에어컨 사용 지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비말은 무거워서 1m 이내 떨어지지만 에어컨 바람을 타게 되면 8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이 취약할 수 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에어컨을 튼다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해당 시설은 하루 한 번 필수로 소독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트는 것은 내부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내 공기가 순환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온도보다 바람 세기입니다. 약풍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에어컨을 튼다면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꼭 해주고 선풍기를 만약에 같이 틀 경우에 공기가 재순환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요즘 정말 덥죠. 이번 주 초에는 거의 뭐 서울을 기준으로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가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해수욕장 찾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늘 했던 그런 여름처럼 해수욕장이나 이런 물놀이장 방문해도 괜찮은 건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나 바다 염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내 전문가 역시 이론적으로는 수영장에서 코로나19로 감염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경고했는데요. 밀폐된 탈의실 같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에 비치된 드라이기나 샴푸 등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수가 잡는 문고리나 선반 사용 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물 속이 아니라 물 바깥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그 물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좀 낮다 하더라도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감염에는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워터파크든 해수욕장이든 2m 이상 거리 두기가 꼭 필요한데요. 또 수건, 수영복 같은 휴대용 물품은 개인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워터파크의 경우 탈의실, 매점 등 부대시설은 되도록 혼잡하지 않을 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물놀이실을 제외하고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샤워 부스나 락커는 한 칸 띄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 지침을 숙지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는 게 중요하지만 인파가 몰려 방문객들 사이에 밀접 접촉이 있을 만큼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는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가 실효성 논란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 만약 방문을 한다면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온열 질환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열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의심 증상과도 겹쳐 초기 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또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